네, 안녕하세요. 투엔치의 엔치입니다. 서퍼입니다. 오늘은 엠페이지 실적 발표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네. 전 영상에서 아마 유니티의 이 개비스콘 네. 똑같은 이게 좀 아픈데. 똑같은 개비스콘인데 개비스콘을 먹기 전 그래서 이제 제목도 할 수 없는 놈 이렇게 됐는데 사실 실적 발표 보고 저는 조금 마음을 놨어요. 눈 감았어요. 오래 걸린다. 아. 근데 이제 이번 영상에서 좀 어쨌든 주주분들 저와 같이 물리신 주주분들을 위해서 좀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뒤에 이제 제가 바라보는 엠페이지의 마지막 희망, 탈출구 그리고 앞으로 저는 이 엠페이지한테 뭘 기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왔으니까 뭐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숫자를 보면 굉장히 좋아요. 분기 숫자는 좋은데요. 네, 분기 숫자 굉장히 좋아요. 매출이 410밀리언이고 가이던스 상단이 370밀리언이었기 때문에 크게 서프라이즈였고 그리고 마진도 47.8%인데 아마 거의 42% 이 정도가 컨센서스였을 거예요. 그래서 마진도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이번 분기 프리 캐시플로우 한 6밀리언 정도 나왔고 그 캐시는 여전히 많다. 1.48빌리언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195가 나왔습니다. 가이던스 조금 하단이죠. 가이던스 하단인데 어쨌든 가이던스 충족을 했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배터리가 좋잖아요. 네. 근데 배터리가 뭐 가이던스를 크게 이기지 못했는데 매출이 크게 이겼다는 거는 인버터가 엄청나게 팔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뒤에서 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는 미국이 QOQ로 30% 증가했어요. 오. 그리고 유럽이 거의 40% QOQ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무슨 일인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제 가이던스인데 195 정도 좋고 매출은 최근 2년간 최고치를 달성을 했다. 410밀리언 달성을 했고 요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는 3분기에 세이프 하버가 71밀리언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한 번 더. 이게 사실 풀인 수요죠. 풀인 수요.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3분기고 4분기가 있고 이제 26년이잖아요. 네. 이 연말까지 설치를 해야 그 텍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연말 오기 전에 그냥 미리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인 수요가 된 거고 이 세이프 하버라는 거는 4분기에 원래 설치될 거를 3분기에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기 410밀리언 나왔잖아요. 네. 가이던스가 370이었고 사실 71밀리언이 4분기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340밀리언입니다. 그럼 진 거네요. 진 거죠. 그래서 진 거다라고 하면 되고 가이던스 같은 경우도 4분기에 원래 인식될 71밀리언이 빠지겠죠. 네. 그래서 가이던스는 미스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세이프 하버 물량이 거의 다 인버터기 때문에 이번에 인버터 매출이 확 올랐던 거고 그래서 이 텍스에 대한 거는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이 QOQ로 30% 오르면서 인버터 수요가 확 올라오고 이번 분기 매출이 410밀리언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막 서프인데 서프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4분기의 매출 가이던스는 310에 350밀리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350에서 400밀리언 정도가 실제 수요인데 왜 또 가이던스 이렇게 주냐라고 하면은 3분기 있고 4분기 있고 26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부터는 수요가 급감해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좀 스무딩을 하고 싶군요. 그래서 이제 재고를 털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재고를 턴다. 그래서 한 뭐 이 차이만큼 40에서 한 50밀리언 정도를 털겠다라는 얘기죠. 재고를. 그렇기 때문에 실제 매출로는 최종 수요보다는 적게 인식이 된다. 그래서 이번 분기에 410밀리언 나왔다고 좋아했는데 다음 분기는 310밀리언. 뭐 중간값 하면 한 325밀리언 정도 되겠죠. 325밀리언으로 확 감소를 하고 중요한 거는 1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줬어요. 26년 1분기. 원래 안 주거든요. 네. 1분기 가이던스를 줬는데 제가 뒤에서 가져왔나? 뭐 아무튼 숫자가 처참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사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거의 15% 정도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암울한 게 배터리도 가이던스가 좋지 않아요. 지금 뭐 거의 200메가와트 정도 줬다가 갑자기 또 140에서 160으로 확 줄었기 때문에 사실 좋은 게 없어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정용이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이다. 어쨌든 아까 말한 것처럼 조기 인식 매출이 됐고 이번 분기에 26년으로 접어들면서 채널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재고 조정도 있다.
아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250밀리언 좋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힘들다 주주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뭐 그나마 긍정적인 거는 이게 이제 최저점입니다. 재고 조정 다 완료되고 여기서 이제 수요 국감 다 때려봤기 때문에 26년 1분기가 진짜 찐 저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후로는 상황이 개선될 건데 개선될 거라고 보는 이유가 첫 번째, 미국 전력 가격이 상승한다. 계속 올 겨울에만 약 5%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26년에는 또 전기요금이 추가 인상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그 회수 기간을 기존에는 텍스로 받았다면은 텍스가 아니라 전력요금 때문에 이제 회수 기간이 또 짧아지는, 전력요금 때문에 회수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 뭐 이런 인버터랑 배터리 까는 게 더 경제적으로 계속 가고 있다. 이런 거고. 몇 년 만에 그 퉁을 칠 수 있냐. 그걸 이제 회수 기간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제 태양광을 깔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걸로 회수 기간이 짧아졌는데 첫 번째로 이제 텍스가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회수 기간이 늘어났겠죠. 그쵸. 그걸 이제 다시 땡기는 요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전력요금이 계속 올라가고 두 번째로는 금리가 하락할 거고 사 번째로는 다음으로는 4세대 배터리가 도입이 된다. 그리고 네덜란드 시장이 26년부터는 다시 올라올 거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6년 1분기가 저점이고 그 뒤로 순차적으로 개선이 된다.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얘네가 지금 이번 분기에도 그 관세 때문에 5%포인트 마진 깎였거든요. 네. 26년 상반기에 이제 미국에서 다 이제 배터리를 제작을 하게 되고요. 그래도 그 전보다는 마진이 낮을 거예요. 미국에서 제조를 하기 때문에. 관세를 이제 관세 리스크는 없다. 이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번 분기 매출 믹스는 미국에서 거의 일어났고, 한번 쫙 읽어보시면 뭐 아까 제가 한 내용들 다 요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이 정말 안 좋아요. 매출이 계속 QOQ로 막 40%씩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매분기 이렇게 깎여버리니까 사실상 수요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이유는 사실 두 가지인데 네덜란드랑 프랑스예요. 얘네가 이제 엔페이즈가 워낙 집중하고 있는 시장인데 네덜란드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덜란드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어쨌든 네덜란드 여전히 약세다. 얘네는 태양광이 너무 많아서 그 태양광을 자꾸 이제 유틸리티한테 넘겨버리니까 전력을 이 전력망이 훼손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틸리티 애들이 막 소송 걸고 난리 났거든요. 이거 이제 벌금.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태양광 유틸리티로 보내면은 벌금 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가 태양광을 깔겠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태양광 수출 벌금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출 벌금이랑 그리고 얘네도 텍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끝나기 때문에 요런 것들이 굉장히 약세를 일으키고 있다. 네덜란드는 데이터 센터가 없나 보군요. 맞아요. 네덜란드에서는 뭐 봅니다. 딱히 없나 봐요. 그래서 지금 당장 깔려 있는 태양광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얘네가 그 엔페이즈가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원래 그냥 유틸리티한테 갖다 팔았는데 지금은 못 팔잖아요. 근데 이미 가정용엔 태양광이 있고 ESS구나. ESS를 부착해서 여기에 저장해 놓고 쓸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갈무리가 되면 시장 이 정책 불확실성이 갈무리가 되면 결국에 태양광 깔려 있는 애들 다 배터리 설치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미 47만 5천 개의 태양광이 깔려 있는 걸 고려했을 때 이게 다 결국에는 배터리 시장이다. 그래서 지금 네덜란드의 배터리 그 TAM 총 시장이죠. 2빌리언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지금 얘네가 그 가장 큰 주거용 에너지 공급업체 썬런 같은 애들이죠. 걔네랑 이제 협력을 발표를 했고 VPP에 참여를 한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뒤에서 제가 또 말을 할 건데 VPP가 뭐냐면 만약에 이제 배터리들이 집집마다 다 깔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래는 유틸리티에서 이제 전력을 막 가정으로 공급을 하는데 배터리끼리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력이 안정화되는 거죠. 나 지금 전력 부족한데? 원래 이제 유틸리티 뭐 한정 같은 데에서 전력을 써가지고 요금을 냈잖아요. 근데 요금을 안 내고 그냥 옆집 거 갖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갖다 주고 이러면서 이제 분산형 전원이라고 하죠. 이걸 이제 VPP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를 하면은 유틸리티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산업용 갖다 대는 것도 바쁜데 가정용에 대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VPP를 통해서 얘네가 지네끼리 수급을 하면은 얘네는 산업용에만 집중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지들끼리 전력을 사고 팔고 하면은 굉장히 오히려 좋다. 그리고 이제 주택용 태양광 갖고 있던 애들도 유틸리티한테 팔면 오히려 벌금을 내는데 옆집에 갖다 팔면 돈 받을 수 있다. 그런 게 이제 VPP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국에는 지금 이 네덜란드 시장의 상황을 봤을 때 네덜란드의 배터리 판매가 26년 이후에 성장 동력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메이크센스 하죠. 다음에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네는 정치적으로 너무 불안해서 얘는 정치적으로 좀 이슈가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 수요가 잠잠하다. 사실 전력요금도 막 인하했어요. 전력요금을 한정 같은 느낌인 거죠. 거의 우리나라도 인상을 했으니까 사실 거의 전 세계에서 유일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막 포퓰리즘이다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고, 어쨌든 전력요금을 인하했기 때문에 태양광을 깔 이유가 없죠. 예. 지금 전력요금이 비싸서 태양광을 까는 건데 태양광을 깔 이유가 없습니다. 뭐 그렇고 여기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럽은 전반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미국처럼 막 과열이 없으니까 아직은 없죠. 네, 없다 보니까 전기에 대해서 지금 막 공급 부족이나 이런 걸 못 느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오히려 배터리에 대한 그러니까 전력이 많으니까 배터리를 보유해야 된다는 수요가 약간 좀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 같네요. 맞아요. 예,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또 부족한 데는 또 부족해요. 그래요? 예, 부족한 데는 부족한데 이게 국가마다 너무 달라요. 유럽은. 그쵸. 이게 막 아시아 그리고 미국 이런 애들은 그냥 뭐 전반적으로 흐름이 비슷한데 유럽은 국가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세일즈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거죠. 뭐 예를 들어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또 원전이 있고, 예. 그리고 뭐 원전이 또 돼 있는데 원전이 있고, 태양광만 하면 네덜란드 이런 애들은 태양광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세일즈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그 가이던스에서 나왔듯이 세액공제 이제 마무리되기 때문에 4분기에는 수요는 있지만 어쨌든 내년 1분기에는 갑자기 급감할 거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뭐 이거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그 현금 시장이 아니라 TPU 시장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썬런 입장에서는 안 좋을 게 하나도 없는 내용입니다. 썬런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이거는 또 제가 또 따로 한번 다루는 걸로 드리고, 예. 그래서 뭐 코멘트 보면은 결국에는 25%의 세액공제 상실이 26년 초 실적에 영향을 미칠 거지만 이건 단기적일 거다. 뭐 그런 내용이고, 긍정적 변화도 존재하는데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을 했고 전력 가격 급등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미 지금 매분기 약 2기가의 새로운 전력을 그리드에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단기적일 거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총평을 말씀을 드리면은 1분기까지 뭐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어요. 예, 뭐 유럽이 올라오던가 아니면 미국이 개선되던가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미국이 풀인 수요 때문이라도 좋은 상황이고 유럽은 안 좋은 상황인데 26년부터는 특히 26년 1분기부터는 풀인 수요도 없어져요. 미국에. 그쵸. 그래서 그냥 원래 양쪽 날개로 날다가 한쪽 날개를 잃고 한쪽으로 어떻게든 지금 제자리 삥삥 도는데 그 나머지 한쪽마저 이제 잃는 게 26년 1분기다. 그런 내용이고, 조금 더 긍정적인 걸 드리면은 제가 태양광을 굉장히 못 맞추거든요. 태양광에 제일 자신 있는데 태양광 주가를 제일 못 맞춰요. 그래서 제 총평은 요거잖아요. 네. 전혀 없다. 이건 무조건 팔아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그 CEO가 최근에 자사주를 엄청 사요. 시장가로. 얘가 그 자사주 매입을, 그러니까 그 기업 차원에서 자사주 매입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요. 그 인사이더. 네, 인사이더 트랜잭션. 네, 맞아요. 인사이더 트랜잭션으로 이제 사는데 사실 얘가 뭐 보통 CEO가 사는 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니까. 그쵸. 근데 진짜 저마저도 이건 답이 없다라고 했을 때가 진짜 찐바닥이 아닐까. 예, 그런 생각도 개인적 한편으로는 뭐 들고 하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뭐 그냥 기도에 가깝고, 네네. 어쨌든 제가 지금 기대하는 시나리오는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틸리티 태양광에 어떻게든 진입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이거는 뭐 저희가 몇 번 얘기를 하긴 했었죠. 예전부터 얘기했죠. 예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참 어이가 없는 게 네. 최근 주가 보면 솔라이즈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솔라이즈가 최근에 인피니언이라는 독일 기업인데, 독일 그 차량용 반도체, 그 전력 반도체 하는 애들인데 그 데이터 센터용
트랜스포머를 공동 개발을 발표를 했습니다. 트랜스포머가 뭐죠? 이거는 제가 이제 따로 특집을 만들 건데 네. 밑에 제가 조금 가지고 왔네요. 네, 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데이터 센터용 제품을 개발을 한다라고 떴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 든 생각이 제 머릿속으로는 솔라이즈는 엠페이지의 엄청난 하위 호환이거든요. 근데 솔라이즈도 해? 그럼 엠페이지도 하겠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좀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서퍼님의 블룸 에너지 그 800V 그거 이후로 이 시장을 엄청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거기서 이게 등장을 하더라고요. 네, 이게 뭐냐면 지금 엔비디아의 블랙웰에서 27년에 이제 루빈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그리드, 이건 제가 또 따로 특집으로 만들 건데 어쨌든 뭐 아신데요? 만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깔아 놓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진짜 만들 거예요. 네, 왜냐면 전 여기서 템베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나도 블룸 찾을 거다. 알겠습니다. 너만 찾냐? 알겠습니다. 네. 그리드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로 전력을 주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엄청 고압 전력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변압기라는 곳에서 이제 이 전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너무 세니까 압력이 이거를 쓸 수 있게 변환을 해요. 400V. 이게 아시아에서 400V고 북미에서는 415V인데 어쨌든 둘이 이제 같은 라인이에요. 네, 같은 수준이고 400V로 이제 400V AC로 이제 변환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구리 버스바라고 하는데 구리 버스바를 통해서 여기에 이제 렉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최종적으로 전력을 받은 다음에 이 렉에서 54V DC로 전환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54V DC예요. 근데 이제 원래는 이제 400V 기준이었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결국에는 이 메가와트급, 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를 가려면 이걸로는 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키텍처를 아예 바꿔버립니다. 루빈부터 27년도부터 그게 이제 기존에는 막 여기서 막 변환하고 구리 거쳤다 막 이렇게 해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ACS DC 변환하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전력 손실이다라는 거예요. 변환할 때마다 손실이 맞아요. 나죠. 손실이 나요. 그래서 그리드에서 바로 받는데 처음에 받을 때 800V DC로 아예 바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여기 변압소에서 한 번에 걸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하는 게 SST라는 거예요. 저 장비가 있어야 네. 저 800V DC라는 걸 받을 수가 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루빈부터는 이 800V DC를 사용을 하는데 요거를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솔라이츠가.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엠페이지도 그럼 할 수 있지 않아? 제발 할 수 있다고 해줘. 했는데 이건 조금 기술적으로 약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가정용에서 쓰는 거랑 가정용은 좀 굉장히 작은 거잖아요. 그쵸, 전압이 그래서 낮겠죠. 엠페이지가 얘기하는 강점이 작다였고 가정용에선 그게 장점이었으니까. 근데 솔라이즈는 상업용으로 또 많이 나갔기 때문에 엠페이지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제품을 많이 다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서는 솔라이즈가 조금 더 강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엠페이지랑은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바들이라면은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 기대, 희망, 뭐 요 정도고. 어쨌든 솔라이즈가 여기에 진입했다는 건 또 솔라이즈 입장에서는 저는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보고 있고, 엠페이지도 이 시장에 진입을 해야 된다. 그래야 밸류가 리레이팅이 되고 숫자가 돌아설 수 있다. 근데 이게 저는 쉽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시나리오가 뭐냐라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네덜란드 시장이 반등을 하는 거,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VPP가 개화되는 거. 사실 전 엠페이지 처음 투자할 때 VPP 보고 투자를 한 거거든요. 아까 뭐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VPP라는 게 가상 발전소예요. 뭐 여기저기서 이제 뭐 ESS를 쓰잖아요. 가정에서도 쓰고 뭐 산업에서도 쓰고 전기차에서도 쓰고, 그 전기차에 달려있는 이 배터리가 ESS니까 여기저기서 많이 쓰는데, 이게 원래는 그 전력이라는 게 유틸리티 그리드 전력망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지들끼리 이렇게 가상 발전소에서 서로 주고받는 거죠. 원래는 유틸리티가 다 뿌려주는 건데 맞아요. 뿌려주는 애 없이 없이 그냥 플레이어들끼리 나누자. 맞아요. 플레이어들끼리 나누는 거예요. 뭐 누가 이제 선생님한테 뭐 1,000원씩 주고 선생님이 이제 다시 나눠주고 이런 게 아니라 지들끼리 그냥 주식 앱 깔아가지고 서로 거래를 해버리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VPP 시장이 개화가 되려면
EV 차저, 그 전기차 충전소, 그리고 인버터, 태양광, 배터리 이렇게 필요하거든요. 네. 이거 보면은 사실 엠페이지가 다 하고 있는 거고 이거를 통합하는 소프트웨어가 또 필요해요. 네. 당연히 엠페이지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가정이 핵심이 되는 거거든요. 이 가정에서 전기차 충전기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전기차를 충전을 하는데 VPP가 되려면 전기차에서 가정으로 충전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양방향으로. 그게 이제 27년에 나옵니다. 26년 하반기에 나와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엠페이지가 지금 하나하나 준비를 했던 거거든요. 몇 년 동안. 그래서 VPP를 위해서 사실 얘네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보고 있는 시장도 그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소프트웨어 역량까지 다 이제 엠페이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좀 빨리 개화가 되면은 엠페이지가 굉장히 또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그래서 마이크로 인버터가 기존에 이제 그 유틸리티 입장에서는 뭐 발전원 같은 역할이 되는 거고 태양광을 이제 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화력 발전소의 느낌인 거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장 공급하는 저장이 돼 있어야 이제 에너지 가격을 지들끼리 왔다 갔다 하면서 최저가를 시키니까요. 어느 정도 물량이 있어야. 주식도 호가창이 얇은 거는 최저가가 안 되잖아요. 근데 호가창이 많아야 이제 어느 정도 최저가가 되는 것처럼 배터리가 있어야 에너지 가격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ESS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EMS라고 그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차저 충전해주는 양방향으로 충전해주는 그런 게 있어야 되고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까지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걸 엠페이지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당장은 글렀다. 좀 큰 그림을 봐야 될 큰 그림을 봐야 될 때다. 그리고 원래 애초에 저는 큰 그림을 보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시장까지 좀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이 시장이 그럼 언제 오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멀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가속화를 시켜주는 것 같아요. 유틸리티가 지금 아마 올해도 당연히 이 얘기가 굉장히 많았지만 내년의 핵심은 저는 전력 부족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전력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데이터 센터가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 유틸리티가 지금 만들고 있는 그 전력을 어떻게든 데이터 센터 쪽으로 계속 뿌리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VPP가 그 가정용에서는 잘 깔려 있어야 됩니다. 이게 결국 상호 보완이라는 거죠. 맞아요. 근데 만약에 엄청나게 많은 전력 수요가 없었다면은 이 시장이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게 됐을 수 있는데 지금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의 핵심이자 사활이 걸린 거기 때문에 유틸리티의 전력을 여기다 뿌리다 보면은 결국에는 가정용의 전력 가격이 올라갈 거고 전력 가격이 올라가면은 태양광을 설치할 거고 태양광이 깔렸으면은 결국엔 VPP를 할 수 있는 시장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됐네. 그러면 유틸리티의 전력을 데이터 센터로 뿌리기 위해서는 정부 입장에서 이 VPP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림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멀진 않았다. 사실 이 모든 거에 가장 조건은 AI가 돈을 버는 것. 맞아요. AI가 잘 되는 것. 그게 제일 맞아요. 뭐라 그럴까요?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서는 결국엔 또 AI다. 그러니까 AI가 정말 수요도 만들어내고 정말 돈도 만들어내고 기업들을 한 단계 격상시키면 사실 그 말은 전력이 더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되어야 이제 이런 그림들이 흘러가는데 사실 그 속도가 어떻게 될지 저 잘 모르겠어요. 너무 빠른 것 같아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올해 특히 하반기에 이 부분에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전력 공급에서 많이 작년에는 여기서 주가가 올랐고 AI, 그 GPU 칩들이 올랐고 올해는 사실 이 인프라, 유틸리티, 이 전력 인프라에서 굉장히 올랐고 내년엔 그럼 뭐가 될 거냐? 저는 내년에는 여전히 AI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도주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그 800V로 바뀌면서 그 SST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걸 하는 게 기존에 완전 레거시로 똥통 취급받던 인피니온,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완전 레거시 반도체 업체들이라는 게 저는 되게 뭐랄까요? 충격이었다. 재밌었거든요. 아니 온세미컨덕터랑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뒷방 늙은이들이 내년에는 데이터 센터
관련주로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직 리서치가 완벽히 되진 않았고 근데 얘네 이름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진 않나 보네요. 결국에는 전력 반도체 하는 애들, SOC 하는 애들 이어가지고 얘네가 이제 내년에는 조금 주목을 받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게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게 샌디스크잖아요. 맞아요. 샌디스크, 시게이트, 웨스턴 디지털 이런 애들 보면 사실 거의 뭐 죽어가던 맞아요. 애들이었는데 막 지금 몇 배씩 오르는 거 보면은 키옥시아도 뭐 상패 되니만이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10배 넘게 올랐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얘네가 내년에도 상황은 좋지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장은 좀 다른 곳으로 가지 않을까. 그동안 안 올랐던 근데 관련이 있는 그게 사실 저는 요런 느낌의 애들일 거다라는 느낌이고 진짜로 내년엔 솔라이즈가 데이터 센터 관련주가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내년까지 얘네가 헤쳐먹었다 그럼 그 내후년 엠페이지도 좀 아무튼 점점 이제 이쪽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저도 여기에 요즘 관심이 많아서 저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 저는 천연가스 미드스트림 기업을 이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그렇죠. 유틸리티인데 천연가스 미드스트림 기업 안 올랐거든요. 많이. 그렇죠. 안 오른 애들 위주로 이제 주도주가 좀 변경이 되지 않을까. 근데 천연가스 미드스트림은 진짜 이 데이터 센터 밸류체인의 완전 밑바닥에 있는 애들이잖아요. 왜냐면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애들이니까. 핵심이죠. 그래서 요즘 그걸 많이 보고 있어서 또 저희끼리 이렇게 많이 보면서 의견을 교류하다 보면 뭔가 스팟이 보이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뭔가 이런 느낌이 되게 오랜만인데 그 스털링 처음 발견했을 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리서치를 하다가 스털링을 발견한 거거든요. 이건 간다 하면서 이제 인프라 관련 그거를 보다가 스털링을 발견한 건데 지금 그거보다 더 강한 느낌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의 얘기의 모든 거는 AI가 돈을 번다. AI 수요가 계속 간다. 그리고 AI가 정말 빠르게 간다. 이게 다 전제가 돼 있는 거라서 맞아요. 이게 돼야 돼요. 사실 이게 안 되고 무너지면 데이터 센터 건설도 다 밀리는 거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딱히 의심은 없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방향성은 잡고 이제 리서치를 시작하는 거라 어쨌든 올해 말이나 뭐 내년이나 어쨌든 저희도 내년 장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좀 재밌는 내용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신규 리서치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내년 탑픽을 한번 가져와 볼까요? 내년도 탑픽. 그러죠. 뭐 삼계탕 내기라도 해가지고 내년도 딱 탑픽. 하나 정해서 그렇게 한번 하는 걸로 하시죠.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 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오늘 내용이 되게 많아요. 많아요. 단순 엠페이지 실적뿐만 아니라 실적 사실 금방 지나갔죠. 이 실적에서 뽑을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사이트가 뭐냐, 그리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림이 뭐냐 이런 거를 위주로 아이디어를 얻어가셔도 맞아요. 되고 아니면 거기서 의견을 주셔도 되는데 사실 되게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 내용이어서 맞습니다. 이렇게 꼭꼭 씹어 드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